또 평화가 지켜져야 된다 라고 말들은 하는데 왜 그러냐,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해야 되는 당연한 거를 왜 물어보냐고요.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냐, 평화를 지키지 말자는 얘기냐 하고 질문한 사람한테 또 질문하는 게 세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과장 표현한다면 적어도 한 30년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데 왜 통일을 하지? 통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결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제가 고민 끝에 한 20번 정도 이름을 고친 끝에 마지막으로 부결되는 것은 모두 행복 통일 포럼입니다. 결국 통일은 모두의 불행한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로 가자고 하는 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80년대 의료 동아리를 있었고요. 90년 초에 백장 교수님은 성문대연구소 현재 백장 선생님도 있고 이제 3년 다니면서 참 좋은 대화라는 교육반 행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세히는 못 들어가지만 그분의 관점, 그 다음에 기대,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구제 과정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나름대로의 의지를 몸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해서 직장 생활을 공기관에서 했고요. 2년 전 초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잠시 그동안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4일 동안 하려고 했으니까 좀 쉬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시기야 청와대에서 바로 이제 잠깐 사절을 거쳐서 깜빵으로 옮긴 박근혜 씨가 일만 열면 자꾸 전쟁을 주문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후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전례 없고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또다시 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장을 좀 다녀봤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광화문의 각종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 그다음에 미대사관은 이제 둘러싼 현장, 그다음에 이제 통일 테마로 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 학술대회,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열리고 있는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문제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질문을 하면 거의 알아서 생각하시죠. 라고 하는 식으로 거의 그 결론이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들은 많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구하고 해법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두려워하거나 하는 일들은 우리의 그 지나온 과정을 잘 돌이켜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너무너무 그 준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안이 있어야 되냐면 제가 적은 요 9페이지 정도는 가볍게
훑어보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데, 한 가지 테마를 놓고도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고 술 먹으면서 또 밤새면서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명명히 보니까 평소 공부들도 많이 하셨고 또 관심도 많이 있고 생각도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오히려 저 대신에 설명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키는 방안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이제 북한 내에서 통일과 북한화 하는 2학기 한 2년 정도 연구과정에서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별도의 재학과정으로 통일 아카데미나 이런 과정을 했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다시 사실은 이제 박사과정은 몇 번 했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한 8번 정도 제 학교를 다녔는데 경영도 해봤고 경제도 해보고 이제 부동산도 해보고 역사, 철학, 그다음에 북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그래요. 하나를 통해서 계속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동쪽, 서쪽, 남쪽 쪽을 다 이렇게 조금씩 건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일맥이 상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좀 저더러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좀 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아서 그런데 좀 이정일 저 대표님께서 보훈 집회, 동학의 보훈 집회 갔다가 만났는데 큰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분의 저런 정성 그다음에 관심 그런 건 한번 거기 오시는 분들과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고 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 요점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불행에 대한 그 원인은 이제 외세의 침략, 외세에 의한 분단, 또 거기까지 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끼리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불행에만 떨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표를 모두 행복을 위한 평화 정착, 그 다음에 통일지향, 분명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잠깐 떠돌아보면 최근의 모습부터 보면 현재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핵을 개발하고 있고 또 미국을 빗줄에서 유엔은 제재를 한다고 하고 그 제재를 하는데 제재 효과가 얼마나 될지 과연 효과는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불구하고 북한은 멈추지 않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왜 핵을 쏘느냐라고 하면 그동안 미국이 많은 그 침략,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그 한국전쟁 중에 많은 그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으니까 공격했던 미국으로서는 자기 측면 유지를 위해서 제재라고 하는 거에서 항복을 하고 나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남북의 문제, 미국과 이제 북한의 문제는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면 한반도에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남북의 문제입니다.
남북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로 연결되고 결국 그 문제는 유엔에서의 다툼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오랫동안 얼마나 70년, 적어도 분단된 지 70년입니다. 계속 뭘 했냐면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 놀이를 어린이가 하면 놀이지만 어른이 하면 죽습니다. 그 출발, 그 원인의 출발은 어디냐? 그 출발이 그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뭐 증오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냐면 불행하게도 우리 뜻과는 달랐다. 그러나 현재에는 보면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도 남과 북의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냐, 언제 종기부를 짓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끼리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동안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 문제까지 이것이 연결이 되고 또 우리 후손까지 연결되고 이 한반도는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숙명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그렇다면 외세에 그냥 빌붙어서 뭐 그들 뭐 생각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또 어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싸우지만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희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물림이 없도록 장준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의 공유와 우리끼리의 단결을 핵심으로 얘기합니다. 그 단결에서의 효과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의 안보 수준을 얘기할 때 우리의 안보를 전쟁 준비와 전쟁 훈련 무기 증강으로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요구라기보다는 힘 있는 무기 장사 미국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미국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을 잘 모르죠. 세계 사람 중에는 미국을 평화의 상징, 비둘기로 보기도 하고 또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 미국의 경제 발전의 주 포인트를 보면 사실은 미국은 전 세계에 무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무기를 파는 나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 그 다음에는 전 세계의 전쟁을 적어도 전 세계 전쟁이 한 250회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250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관여한 전쟁이 몇 번이나 되냐면 적어도 200번이 넘는다. 그 200번의 전쟁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재래 무기를 사용하고 또 재고를 또 확인하고 또 신무기를 만들면서 상당히 돈을 들여왔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모두 나쁜 놈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물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마다 다르게 특색 있게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오기까지의 많은 순환, 애환,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보면 이제 먼저 세기 초 일제 침략을 겪었습니다. 이 일제 침략은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가 침략할 당시에 세계 정세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무기를 갖춘
열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무기를 갖추지 않은 평화의 나라들을 모두 침략을 해서 그 나라의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식민으로 삼고 그 나라의 자원을 팔거나 해서 부를 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대열에 한반도가 포함이 된 겁니다. 한반도가 대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밀약이 있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침공해서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해서 한국을 먹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모른 채 하는 거죠.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도 사실은 한반도 같은데 한번 건드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이미 식민화시킨 나라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미국의 원조도 영국에서 파견된 이름하면 청교도 나쁜 말도 하면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아메리카에 갔고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대열에 일본은 끼게 됐고 한국은 피해 나라로서 결국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침략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되냐면 불행하게도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상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임시정부를 승인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는 불행하게도 단 한 나라도 승인한 예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외롭게 투쟁을 했지만 독립운동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요인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가 임시정부를 승인한 길이 있는데 뭐냐면 망해가기 직전에 장개석 정부가 유일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떠나면 이제 김구 선생이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냐를 놓고 논란을 많이 겪는데 임시정부를 이제 마지막에 맡아서 운영해 오면서 임시정부가 힘이 있으려면 외교적으로 외국의 도움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장개석의 이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제 또 돈도 없고 한마당에 장개석이가 제법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다 줬습니다. 사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힘이 없지만 나름대로 장개석의 영향을 받는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장개석의 도움은 필수적이었지만 장개석은 어떤 위치였냐면 적어도 이제 공산화를 내세운 중국의 모택동과 싸워서 나중에 이제 패배하고 대만으로 쫓겨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중부가 입장이 그렇게 모호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보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김구 선생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이제 통일, 이런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항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침략 과정에 그랬는데 임시정부가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임시정부를 하나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지만 임시정부는 세 군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 했냐면 블라디보스토크 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출발했고 그쪽에서는 손병희 선생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뒤이어서는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한성, 국내 서울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서울 부근에서
남들은 대통령으로 추대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대표 집정관 정도라고 돼 있었는데, 문제는 외교에 능한 이승만 선생이 명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뿌려서 다 선전을 해놓는 바람에 온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그 임시정부 만들었다는데 그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이 맞냐라고 이쪽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창피해서 그 세 곳의 임시정부가 사실은 하나로 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했지만 그때부터 앙금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승만의 나름대로 호구성이라든지 진실성 기울여진 부분, 그것도 또한 우리의 순환을 가중시키는 아픔이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면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그쪽의 송병희 전쟁을 이제 대통령으로 했던 그쪽의 임시정부가 차라리 좀 힘을 갖고 출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교적 그 당시 이제 이 소련이라든지 주변 국가 영향을 받아서 모든 조직 체계를 가장 잘 갖춘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뿌리를 내린 쪽에서 대부분 다 떠나게 되고 차라리 투쟁 조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임시정부는 약간은 온건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백악 조직은 투쟁 조직으로 가게 되면서 일제 강점 시기 내내 서로 이제 입장을 달리하는 길을 걷게 되고, 이것은 이제 해방 후에도 결국은 이제 노선을 이제 달리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발빠르게 그 정치에서 가장 앞장섰던 분이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목량 여운형 선생입니다.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수상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운형 선생이 큰 뜻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잘 아시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암살이 됐습니다. 그렇죠? 해화동 다리에서. 여운형 선생은 바로 건준이라고 하는 것을 해방과 동시에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건준을 설치해서 전국으로 조직화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남북을 꿰뚫는 조직으로 해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그 건준과 또 북한에 따로 이제 출범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과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우선 요점만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을 닮은 체제,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을 닮은 체제로 가게 되고, 그 당시 전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정치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협은 불가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소련은 알아서 북한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제 택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 자치적인 사항을 인정해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김일성이가 큰 힘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됐지만은 남쪽은 어떻게 됐냐면 남쪽은 미국처럼 그렇게 자본주의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 배경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일제 식민지를 겪고 해방이 됐습니다. 가장 큰 해결책은 뭐였겠습니까? 가장 큰 해결책은 일제 청산이었을 겁니다. 일제 청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독립운동을 했던 취지가 현실로 나타내야 되고, 또 일제에 아부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했던 사람들의 재산은 반납되거나 몰수돼서
분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학까지도 가르치지 않고 대학까지도 토론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교수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느끼면서 한 건데, 저는 나름대로의 과정인데, 그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프랑스가 침략을 당했던 시절에 있었던 그 아부하고 이 외국노들을 사형을 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해서 완전 청산을 이루고 프랑스를 일으켰고, 하다못해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마저도 뭐 나치라든지 하는 거는 공소시효 없이 모두 처벌을 하고 전 세계에 대해서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일제침략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분단을 맞게 되고 분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남북의 양극단이 벌어져서 결국은 전쟁으로 이제 발발하게 됐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데에서 누가 먼저 전쟁했냐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것도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분단되는 과정에 나름대로 50선거를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거쳤습니다만은, 그 분단 과정에 선거가 받아들여지니까 남한에 있는 이 국민들은 뭐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였냐면 사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이 분단돼서 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40년간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기껏 해방을 맞이했는데 따로 나라가 반동강연해서 서로 적대시한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저는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를 떠나서 이건 상식적인 문제, 양심적인 문제, 그 다음에 5,000년의 역사를 갖고 함께 살았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의한 당연한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상을 달리하는 소련과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남북으로 있는 바람에 그들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한 우리 형편으로는 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본주의 체제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아픔이죠. 결국 분단되는 과정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지금 뭐 대구가 상당히 그 좀 전쟁도 뭐 좋아하고 뭐 미국 편이고 또 이 박근혜 선생이 남겼던 이명박 선생을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됐지만, 적어도 해방 후에는 이 경상도 쪽 지방에 분단에 대해서의 문제를 제기한 가장 컸죠. 그때 이제 대구의 10.1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역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10.1 사건에 수만 명이 분단 반대 봉기를 했고, 그때 상당수가 5.18때 숨겨진 비사처럼 많이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제주의 4.3이라고 하는 건데, 제주의 4.3은 배경은 뭐냐면 이제 분단을 위한 선거 반대 입장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경찰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 희생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제주민이 파출소를 이제 정부에서 또 경찰이 또 희생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 아예 뿌리를 뽑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지휘하에 4.3 학살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병력이 어디에서 동원이 됐냐면 잘 아시는 여수 순천 지역에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로 가서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5.18 때 이제 공수를 진압부대로 한 것처럼 여수 순천에 있는 부대를 통해서 제주를 진압하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일개 연대급 되는 간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분단을 반대하고 있고, 분단을 반대하는 것은 상식인데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로 해결하면 되지 왜 우리를 보내서 같은 민족을 죽이라고 하느냐 하는데 그걸 곧바로 빨갱이 북한은 일단은 지금과 같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종북 빨갱이라는 식으로 해서 진압을 했는데 그때 죽게 된 사람 여수 순천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적어도 이제 48년부터 이제 사살 당해서 이제 이제 전쟁 후 52년 종전되고 나서까지도 계속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빨치산 이렇게까지 거치면서 무려 15만 명이 사살이 된 것으로 정부의 공식 보고가 나왔으니까 그 이상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수 순천 지역에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주와 이제 여수 순천의 경우에는 이제 공이 같은 문제인데 전쟁을 이야기한다든가 전쟁에 대한 학살을 얘기한다든가 남북 대립을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 지나가는 과거를 들춰서는 다시 그 아픈 상처가 또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전쟁 문제를 간단히 이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6.25 전쟁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6.25 전쟁이 이제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려 700 내지 800개의 전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좀 놀랍죠? 국립묘지도 6.25 전쟁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희생이 나서 그랬는데 6.25 전쟁 전에 무려 1개 연대급의 병력이 남으로 북으로 내려오면서 전쟁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적어도 분단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 전쟁이 700회 이상이나 됐습니다. 이런 걸 놓고 한국전쟁은 물론 전면전은 북한이 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원인은 누가 먼저냐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따지는 것이 좀 저는 약간 상식에 좀 어긋난다. 그런 소지를 준 분단이 문제고 분단을 강요하게 한 어떤 외세의 문제 또 그걸 이겨내지 못한 우리의 힘의 부족 또 그걸 예견치 못한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를 우리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모호하고 모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고 현재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마쳤습니다. 전쟁 마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의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소련은 바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소련군은 남쪽에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남한을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계속 있다가 언제 이제 철수를 했냐면 전쟁이 나기 얼마 전 한반도 나름대로 해라라고 해서 H-7 하면서 미군이 그때 철수를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얼마 있다가 희한하게 이제 전면전이 벌어졌고 거기에는 이제 북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과정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바로 소집되고 거기에 중국이나 소련이 뭔가 거부권을 행사되면 유엔 참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의 기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재 중국이 안보리는 아니고 현재 대만이 된 그쪽이 이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었죠. 결국 유엔 파견이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제 미군이 이제 진주하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하면서 정면 인전을 했는데 전쟁은 불과 한 1년 정도 만에 사실상 종전이 됩니다. 우리가 50년에 시작해서 53년까지라고 보는데 사실상 전쟁은 50년부터 해서 51년 7월까지로 1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밀고 내려서 낙동강까지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격을 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다시 밀고 또 신의주 근처까지 올라갔고 또 중국에서 이제 군이 또 들어오면서 다시 저 용문 아래까지 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반격하고 올라가면서 현재 휴전선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참전 16개국 대표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매우 소모적이다. 그다음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희생시켜야 될 이유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등했고 그것이 이제 1년 만에 중국 대표부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고 미국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거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동의 못한다. 난 무조건 계속적으로 가서 저 신의주까지 몰고 와서 북한을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보면 남한 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나라가 도와준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전 세계가 남쪽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우리도 희생하고 니네도 희생 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냉각기를 갖자라고 했는데 그 지리한 줄다리기가 2년이나 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경우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 1년 동안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이 휴전을 하자고 하는 2년 동안 서로의 한 치라도 더 땅을 확보하자고 남쪽에서 북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또 북에서 그 다음 날 또 10km 내려오고 서로 공방을 하면서 땅 뺏기 이 싸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휴전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정치 부재적 싸움 결국 그래서 이제 53년 7.27 정전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남쪽에는 이제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 이승만은 그 하고 싶던 대통령 통일보다는 자기가 분단이 되더라도 대통령 되는 분단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그것도 꼭 우리 남쪽에서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건국절이 44년 8월 15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전후 사정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제 전 건국을 했다고 하는 거는 1919년 3월 1일 19년 3월 1일이 언제 100주년이 됩니까? 내후년이죠. 2년 있으면 이제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적어도 19년 3월 1일에 현대적인 이제 국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한 날, 그것도 이제 3월 17일 또는 이제 4월 23일 뭐 이렇게 됩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참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은 그 정부는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민주적이지 못했냐면 정당성이 없이 시작됐는데 적어도 분단을 반대한 사람들을 진압을 하고 그 분단을 반대한 진압을 하는 것 또 그 말씀도 또 드리려면 또 그것만 갖고도 또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분단을 반대한 사람 중에는 상당수가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하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평생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했던 독립운동가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통일된 나라, 이제 독립된 나라에서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좀 새로운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생각으로 그걸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단 반대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일제에 남들로 아부하고 그 앞장을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통일이 되면 뭐가 되나요? 통일이 되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놔야 될지 모르죠. 적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라가 갈등이 심해져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지면 자기의 당연히 이제 분단이 없어지고 통일이 되면 그 전에 이제 남는 문제가 뭐죠? 일제 침략 때 뭘 했느냐, 어떻게 지냈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지우기 위해서는 분단은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맞는 답이다라기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정부는 독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독재도 가장 내세우기 좋은 건 뭐냐? 남쪽에서는 무조건 반공독재, 반공독재 이어서 군대는 북진통일, 그 다음에 우리만의 힘이 없으니까 한미동맹, 지금은 더 나가서 이제 한미동맹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만으로 이제 끝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독재는 이제 반민주를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반민주는 나름대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권이 폄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아래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낳고, 선거에서도 부정을 만들고, 또 영구집권을 획책해서 이승만의 경우에는 건국을 한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영구집권을 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또 박정희도 또 유신 헌법을 통해서 또 영구집권을 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정치가 해결했다기보다, 국제가 해결했다기보다 결국은 시민이 해결했습니다.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은 사야를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는 결국 뭐 부마 사태라든지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 뜻을 받은 김재규가 집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돌아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성공하지 못했죠. 이승만의 하야에서 4.19가 있었지만은 박정희의 5.16으로 무너졌고, 박정희의 사망으로 해서 민주화를 기대했는데 바로 전두환 쿠데타로 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국정농단, 헌정타계 뭐 이런 것들, 또 이건 정치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면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몰상식이 판을 치고 비양심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 1등만 살아남는 세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상당히 이렇게 되다 보면 어른들이 갈팡질팡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젊은이는 잘못된 어른을 보고 따르다가 거기에 절망을 갖고 오게 되면 결국 좌절을 겪고 좌절을 하고, 현재까지 젊은이들이 뭘 만들었죠? 뭐 진보당 쪽으로는 흑수저당을 만든 이유는 헬조선. 젊은이들이 뭔가 희망과 꿈을 갖고 뭐 자꾸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미래가 기대가 되고, 또 그런 젊은이들을 밀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돼야 되는데, 어른들은 청소년을
내 자식만 잘 되길 바랄 뿐 다른 집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 자식들이 다 모여서 결국 내 자식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함께 사는 사회의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독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 독재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탄생했냐면 바로 분단이라고 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분단 적폐가 그런 독재를 양산시키고 독재가 절망을 하고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미래 해결점은 통일 지향이다. 통일 지향.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남북 간에 달라졌기 때문에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립을 너무 격화시켰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통일하자. 언제 통일되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시 대화를 복원시키고 또 어울림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선 정치적인 논의는 좀 머니까 그렇게 되면 싸움만 벌어지니까 우선 축구라도 같이 한다든지 평창올림픽이라도 뭐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 그 탁구 결합한다든지 그런 작은 거부터의 어울림을 시작으로 해서 한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경협을 좀 제기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냐?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가 통일의 길로 가자. 통일의 길로 가는데 박근혜 선생도 통일은 대박. 그래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였지만 박근혜 선생이 하는 통일은 뭐였냐면 흡수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이다 보니까 전쟁. 근데 전쟁을 하려면 우리 혼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끌어들인 게 미국, 더 끌어들인 게 일본, 더 끌어들인 게 유엔. 그래서 박근혜 선생이 이명박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갔죠. 가서 하는 것이 뭐냐? 북한 혼내주십시오. 계속 전 세계를 돌면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참 가소롭게 웃었습니다. 그게 네 입에서 한 말이냐?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좀 표현하면 안 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좀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해결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뭐 많이 든 것 같은데 그동안 해결은 이제 사실 이승만의 그 독재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북진 통일을 내세웠죠. 그때 이제 조봉암 선생이 최초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여야 관계, 뭐 김두한 영화도 이렇게 보면 야당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야당은 한민당이라고 해서 한민당은 어떤 당이냐면 미군정을 도와서 같이 미군정을 성공을 거두게 한 사람들이고 그 한민당의 출신의 절반은 누구냐면 적어도 일제 때 부를 들인 사람 또 일제에 앞장섰던 사람 적어도 또 그렇지 않은 일부는 이제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사람 나름대로 인텔리 또 부유층 또 일제 앞자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 모인 한민당 출신들이 미군정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왜 야당이 됐냐면 결국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탄생시키는데 같이 했는데 이승만이가 욕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식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민당은 권력을 좀 나눠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승만이가 독점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야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이제 나중에 해방군 민주당이 됐다고 하는 그 한민당은 권력을 독식한 이승만에 대해서의 야당이지 국민을 위한 민주가 돼야 된다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4.19가 결국 5.16에 뒤집어질 때까지 우유부단했던 그런 이제 문제들도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야당은 이승만의 독재를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이 민주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내건 기치가 뭐냐? 저 사람이 반민주와 독재를 하는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반공독재이기 때문에 반공독재 격화된 독재 통일을 평화통일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기소가 들어왔고요.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검사가 조사를 하니까 죄목은 암만 따져봐도 조봉암 선생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남북은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진 통일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럼 희생이 없는 평화 통일이 좋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검사도, 왜냐하면 통일하면 북진 통일, 남쪽에서는 북진 통일만 배웠기 때문에 북진 통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콩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북진 통일을 해야 되지만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기소유예. 그런데 정부가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결국 무리하게 사형으로 기소를 했지만 이제 그 당시 법관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 도저히 상식과 양심으로 생각해볼 때 이거는 그거 이외에 아무런 죄가 없어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것 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볼 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재판장이 재판하는 법정마다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요구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가 다시 재기소를 해서 결국은 조봉암 선생은 사형으로 기소가 되고 무리하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그거로만 안 되니까 중국에 있다가 온 어떤 이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의 자금은 북한 돈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해서 결국은 북한 자금 수수로 인해서 부안해동했다는 거로 해서 이제 결국 사용을 했고 이제 이승만이가 하야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다시 문제했을 때 그 당시 혐의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2010년에 와서 재심을 하면서 결국 무죄, 이미 사람 다 죽었는데 무죄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예고. 뭐 김구 선생이 결국 이제 남북계 같은 뭐 통일 뭐 이런 걸 주장을 했다가 해서 또 암살당했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화가 많은 그 시도가 이제 안 됐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분단 해소를 위한 적십자회담, 그다음에 많은 협의가 있었죠. 7자 공동선언부터 해서 14 공동선언까지. 근데 이런 것이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지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그다음에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배경은 그 당시 바로 전쟁 중에 있었던 이승만의 한미동맹은 법제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헌법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 법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대화부터 뭐 모든 것이 있었는데 결국 이명박의 천안함 문제를 제기한 의사 조치로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제 슬픈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해결해야 되는데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이제 중립화론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북한과 맺을 것 같지 않고 또 북한과 또 수교할 가능성도 없지만 차라리 우리 중립화로 몰고 가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인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협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끝으로 하면 평화협정을 놓고 이제 지금의 이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핵 이게 이제 고도화 능력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북한이 핵 능력이 약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에서의 요구는 어느 정도였냐면 평화협정을 하자.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 간에 대화를 하고 뭐 수교를 하자. 라고 하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미국 입장에서 그때 북한이 약하게 보이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니네 항복하고 나와라. 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도 고도하고 핵도 개발해서 상당히 뭐 본토까지도 공략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선제 공격한다고 하니까 미국에도 거의 의원들이 이제 수백 명 중에 대다수는 미국에는 이 정치 자금의 권류가 이 무기 장사에 의해서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지지를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5% 미만 중에 좀 약간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우리 입장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야당 쪽의 의원이 거기도 사람 사는 땅이고 선제 공격을 한다면은 북한에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뭐 남한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이루어지면 엄청난 희생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숨도 안 쉬고 바로 답변한 말이 있습니다. 들었죠? 여기는 한반도 내 전쟁이고 우리의 희생은 없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미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니까 우리는 최악의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장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대화로 풀려고 한다. 이 국무장관이 원래는 그 대화주의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트럼프가 너무 몰상식한 말을 해버리니까 그걸 지우기 위해서 마치 미국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미국 국무장관은 계속 입만 열면 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아랑곳 없이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북한의 요구 수준은 미사일과 핵 능력의 고도와 함께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된 게 어느 정도냐면 북한의 요구는 적어도 한반도에 위협이 되니까 미국은 철수를 하고 또 남한에 영향을 주는 한미동맹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라. 종전에는 미북 수교 평화협정 정도였는데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간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남한까지 해서 비핵화, 북의 비핵화가 된다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비핵화가 되면 북한 체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리비아가 핵을 비핵화하면 나름대로 대화에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가다피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지구상에 떠나야 했습니다. 또 이란 미국과의 회담에 성공했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름대로 제재를 피했습니다. 이런 걸 아는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원만한 타협이 뭐냐면 이 선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걸 바로 동결이라고 하는데 동결한다면 대화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놈과 비핵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이게 동결론의 입장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까지의 핵은 인정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북한의 핵이 현재 수준에서 한 20개쯤 되는 걸로 본다. 50개는 못 미친 걸로 본다. 라고 한다면 이 선에서 20개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방어를 위한 방어 수준에 불과합니다. 20개는. 근데 50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공격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공격할 수준은 못 되고 적어도 100개에 이르면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치자라고 하는 그 협상론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밀실에서만 논의가 되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중이고 또 탄두를 경량화해서 사거리를 계속 올리는 중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국 쪽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타협 안보다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동안 해온 말이 있으니까 항복을 받는 것처럼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물밑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강명구 선수라고 9월 1일 날부터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서 평화 마라톤을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아시다시피 이준희 열사가 가서 이제 국제 회의에 우리나라의 처지를 이해해 주도록 했는데 이제 그것이 못다 이룬 꿈을 하기 위해서 강명구 선수가 이제 출발을 해서 9월 1일부터 달리기 위해서 1년 2개월 동안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하고 내년 10월경쯤에 북한을 거쳐서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계획으로 평화 마라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지금 서명을 받고 하고 있는 한 7,000명 정도가 10,000명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제 한 9월 20일쯤 되는데 그때 전체 기자회견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아바즈 청원이라고 해서 이제 10,000명 이상이 되면 국제사회에 우리의 평화 정착 입장을 알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불행한 게 사람들이 이 늑대와 소년을 봐서 그런지 그동안은 전쟁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전쟁할 것 같지 않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다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이완된 것 같은 느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이렇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설이 자꾸 나오다 보면 전쟁이 되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전쟁설이 나오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익을 얻는 거는 무기장사인데 전쟁설이 있으면은 무기를 계속 사들이는 나라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은 전쟁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쟁설을 계속 터뜨려서 전쟁 음모가 있으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무기 된다. 무기장사는 계속 돈을 번다. 결국 트럼프는 무기를 팔아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전쟁설을 유포하는 장사꾼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서명운동은 전쟁 음모, 전쟁 위협, 은연에서 무기장사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라고 하는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눠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간운동 수업을